당신은 이것이 그저 아름다운 티아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증거입니다. 왕실이 80년 가까이 금괴 봉인하려 했던 스캔들이죠. 유제니 공주가 이 에메랄드 불꽃을 두르고 등장했을 때 세상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는 전문가들의 경악이 숨어 있었죠. 왜 그녀는 두 명의 여왕, 즉 왕대비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연이어 단호히 거부했던 바로 그 장신구를 착용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공식 연대기가 침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메랄드 코코시니크의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등장이 왜 진정한 센세이션이 되었는지, 그리고 유제니 공주가 어떤 은밀한 금기를 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보석들의 찬란한 빛 뒤에 할리우드 스릴러의 버금가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날 세상은 신부가 가문의 다이아몬드나 다이애나비처럼 사파이어를 착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유제니 공주가 롤스로이스에서 내리자 그녀의 머리 위에서는 강렬한 초록빛, 거의 금지된 듯한 불꽃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왕실이 거의 80년 가까이 숨겨왔던 티아라였죠. 마치 은밀한 낙인이 찍힌 듯 그 찬란함이 침묵해야 할 이야기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실 금고를 열어 에메랄드 코코시니크의 진짜 역사를 밝혀내겠습니다. 이 보물의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려면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포성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이미 공기 중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낡은 유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4개의 제국이 몰락했고 그 폐허 위에는 재즈와 아르데코의 새롭고도 광란적이며 찬란한 시대가 탄생하고 있었죠. 시간의 이러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마거릿 그레빌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태생부터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맥주 재벌의 딸이었던 그녀는 성공적인 결혼과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런던 사교계의 정상에 우뚝 섰고 비공식적인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녀의 살롱은 명성이 자자했고 미래의 군주들조차 그녀와의 친분을 갈구했으며 그녀의 열정은 오직 보석에 있었습니다. 그레빌 부인과 같은 여성들에게 주얼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영향력의 도구였으며 야망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야망을 품고 그녀는 방돔 광장에 위치한 파리의 부세론 부티크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주문은 대담하고도 정확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도피한 귀족들이 파리와 런던에서 마지막 남은 가문의 보석들을 팔아치우던 그 시기에 마거릿 그레빌은 사라져가는 세상의 조각을 사는 대신 원본을 능가하는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코코시니크 스타일의 티아라를 주문했습니다. 그 선택은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전통 머리 장식인 코코시니크가 티아라로 재탄생하여 황실의 사라진 사치를 상징하며 유행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위대함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부세론보다 이러한 주문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 1917년 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에 부티크를 두고 있었고 로마노프가의 취향과 요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던 프랑스 보석상들이었으니까요. 부세론의 장인들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다가오는 아르데코의 시각을 통해 재해석된 러시아 제국 스타일의 정수를 창조해야 하는 독특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슬라브 양식의 화려함과 프랑스식 우아함을, 차르의 웅장함과 새로운 시대의 기하학적 순수함을 결합해야 했습니다. 주문은 수락되었고 파리의 공방에서는 전설이 될 운명이었던 이 걸작을 향한 작업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자, 잠시 그 유구한 역사는 잊고 이 티아라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라봅시다. 그 구조의 근간은 백금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선택이었죠. 따뜻하고 전통적인 금이 아닌 차갑고 엄격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금속이었습니다. 이 백금은 수많은 보석들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부세론의 장인들은 이 백금으로 러시아식 코코시니크의 윤곽을 재현한 높고 단단한 빗살 모양의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가벼운 왕관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빛의 벽인 셈이죠.
이 벽의 면은 팝의 기법으로 촘촘히 박힌 로즈 컷 방식의 고대 다이아몬드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현대의 다이아몬드와 달리 로즈 컷 다이아몬드는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으며 수천 개의 불꽃을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달빛 아래 얼음서리처럼 부드럽고 신비롭게 반짝입니다. 이 섬세하고 거의 환상적인 광채는 티아라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중앙 보석을 위한 완벽한 테두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의 시선은 양쪽에 3개씩 대칭적으로 배치된 6개의 에메랄드에 이끌립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눈보라를 뚫고 나오는 초록색 탐조등과 같습니다. 이 에메랄드의 역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색채의 흥미를 유발하며 시선을 작품의 중심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중심석이 있습니다. 93.7 캐럿에 달하는 타원형 카보숑 에메랄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작은 한 줌의 동전 무게에 필적하는 지질학적 경이로움이죠. 보석 장인들은 의도적으로 매끄럽고 볼록한 카보숑 컷을 선택했는데 이는 빛을 산란시키지 않고 보석의 영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초록빛 깊이 속에는 나무칩과 내포물이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시적으로 자르댕, 즉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자연의 지문이자 보석의 여권이며 그 진품성과 독특함을 증명합니다. 잠시나마 티아라를 손에 쥐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품격 있는 금속과 캐럿으로 가득 찬 엄청난 재산의 무게, 그 기분 좋은 묵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차가움을 전해주다가도 머리에 얹으면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단단히 고정됩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중앙 에메랄드는 빛을 받아 어두운 병 색깔에서 밝은 풀색까지 다채로운 빛깔로 반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보석으로 만든 갑옷이죠. 말없이도 지위를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거릿 그레빌은 물건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전설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부세론의 보석 장인들은 스스로를 뛰어넘어 러시아의 강력함과 프랑스의 세련됨, 그리고 다가오는 아르데코 시대의 대담함이 결합된 걸작을 창조해냈습니다.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이 에메랄드 걸작은 벨벳 케이스 속에 은행 금고의 고요하고 어두운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티아라가 마거릿 그레빌 같은 여성에게조차 너무 대담하고 도발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노련한 전략가처럼 사교계의 상상력에 결정타를 날릴 단 하나의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은 1937년에야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유럽 상공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새로운 전쟁의 전조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런던은 무도회와 리셉션으로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쓰며 광란의 빛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열린 콘서트가 이 티아라의 데뷔 무대로 완벽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교관, 귀족, 정치인 등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이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불안감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정적인 세상 속으로 그녀 마거릿 그레빌 부인이 들어섭니다. 젊지는 않았지만 위험 있는 풍채가 가득했죠. 그날 저녁 그녀는 단순히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컬렉션이 가진 모든 힘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에메랄드 코코시니크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레빌 부인은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에메랄드 목걸이와 육중한 드롭 이어링으로 자신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트가 아니라 에메랄드 갑옷이었죠. 오래된 귀족들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가득 찬 홀에서 그녀의 등장은 폭탄이 터진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선언이었죠. 그녀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탄 어린 속삭임, 질투 어린 시선, 말없는 질문들. 왕족의 피도 아닌 이 여인이 누구이기에 감히 모두를 압도하는가? 왕 대비의 절친한 친구였던 마거릿 그레빌에게 이것은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이 왕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엄청난 대비가 티아라에게는 소유주의 생전 마지막 공식 석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 착용했습니다. 마치 결정적인 전투를 한 번의 공격으로 승리한 천재적인 장군처럼 그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에 알리고 세상을 눈멀게 한 후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시 금괴에 넣었으며 오직 전설만을 남겼습니다. 1942년 전쟁의 강철 같은 소나기가 영국을 짓누르던 때 마거릿 그레빌 부인은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직계 상속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언장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관대함과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엄청난 보석 컬렉션 전체를 친구이자 당시 왕비였던 엘리자베스, 즉 훗날의 왕대비에게 남긴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보물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이양이자 유산의 공고화였습니다. 에메랄드 코코시니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지위의 새로운 소유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정신, 매력, 그리고 완벽한 스타일로 국가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여성이었죠. 그녀는 누구보다도 보석의 언어와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보석 컬렉션은 방대했고 그녀의 취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까르띠에의 공기처럼 가벼운 다이아몬드 화환, 섬세한 꽃 브로치, 그리고 여러 줄의 진주 목걸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파스텔톤과 섬세한 광채의 세계에 에메랄드 코코시니크가 끼어듭니다. 대담하고 기념비적이며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거의 공격적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티아라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왕대비는 이 보물을 받은 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리셉션부터 기념일,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티아라는 보이지 않는 감금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역사가들과 보석 전문가들을 괴롭혔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시대의 가장 빛나는 여성 중 한 명이자 보석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녀가 자신의 컬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걸작 중 하나를 무시했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겉으로 드러나는 스타일 문제입니다. 그레빌 티아라는 엄격한 기하학과 강력함이 특징인 아르데코 미학의 정수였습니다. 왕대비 자신의 스타일은 오히려 에드워드 시대의 것, 즉 낭만적이고 여성스러우며 공기처럼 가벼운 것이었죠. 아마도 그녀는 이 차갑고 위압적인 코코시니크가 레이스와 실크,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이질적이고 너무 날카로웠던 거죠. 하지만 더 깊은 심리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마거릿 그레빌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소유주인 마거릿 그레빌이라는 인물, 즉 야심찬 사격의 명사로서의 평판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이 티아라를 착용한다는 것은 타인의 가면을 쓰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이미지가 세밀하게 다듬어진 여왕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티아라에는 다른 사람의 개성이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티아라의 황금기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이는 역설이었습니다. 스타일 아이콘의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명성은 부재 속에서 더욱 커져갔죠. 그것은 장신구에서 신화로 왕실 보물창고의 유령으로 변모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전설로 말입니다. 바로 이 76년에 달하는 차가운 침묵이 이 티아라를 진정한 센세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왕대비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티아라에게 최고의 선물을 한 셈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티아라를 보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티아라에 비밀을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티아라를 온 세상에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는 보석 시한폭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떤 위대한 보물도 그 찬란함 뒤에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에메랄드 코코시니크의 이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주요 비밀이자 어쩌면 저주는 첫 소유주의 인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왕실 친구이자 관대한 자선가인 존경받는 마거릿 그레빌 부인의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계산적이며 스캔들로 가득한 인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그녀의 평생이 인정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는 그녀의 재산이 더러운 맥주 사업으로 벌어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단순한 양조업자의 딸이 아니라 그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수십 년 동안 런던에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보수적인 에드워드 시대의 세상에서 이것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으며 그녀는 다이아몬드의 빛과 권력으로 이를 덮으려 애썼습니다. 폴스덴 레이시의 그 유명한 저택은 단순한 사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샴페인 잔이 오가는 사이에도 장관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던 말 그대로 정치적 거래소이자 비공식적인 영향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레빌 부인은 정치적 음모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보석뿐만 아니라 당대 권력자들의 은밀한 비밀까지 수집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비위를 맞추려 했습니다. 러시아 귀족 사회의 대한기라도 하듯 주문했던 이 티아라는 바로 그녀 야망의 정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죠. 그것은 오래된 질서를 향한 평민 출신 여인의 승리를 상징하는 트로피였습니다. 이 티아라에 얽힌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근거 없는 전설이 바로 그녀의 이러한 명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에메랄드는 진정 왕족의 혈통을 지녔으며 한때 조세핀 황후의 소유였고 심지어 그전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보석의 가치를 몇 배나 끌어올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과 부세론 하우스의 기록 보관소는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전설에는 단 하나의 문서적 증거도 없다고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그레빌 부인 자신이 자신의 보물에 귀족적인 품격을 더하기 위해 지어내거나 기꺼이 부추겼던 신화였을 것입니다. 그녀 자신에게는 부족했던 그 품격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왜 왕대비가 이 장신구를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단순히 스타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통과 신성한 권리에 기반을 둔 왕실의 권위를 지닌 여왕에게 그레빌 티아라를 착용하는 것은 돈과 음모, 소문으로 획득된 권력의 상징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실이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멸했던 마거릿 그레빌의 세계를 묵묵히 인정하는 행위였을 겁니다. 그 티아라는 너무나 요란하고 너무나 대담했으며 졸부와 추문의 냄새가 너무나도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대비는 그녀의 완벽한 감각으로 그 과거의 유령을 보관소의 어둠 속에 그대로 두는 것을 택했습니다. 2002년 영국은 단순히 한 명의 여왕과 작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통째로 떠나보내는 순간이었죠. 101살의 나이로 맞이한 왕대비의 서거는 위대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빅토리아 시대를 디지털 밀레니엄과 연결하는 살아있는 달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왕대비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안 궁전 담장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개인 유산이 인계되는 과정이었죠. 편지들과 예술 작품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수많은 기념품들과 함께 그녀의 엄청난 보석 컬렉션은 딸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에메랄드 코코슈닉에게 이것은 소유주의 형식적인 변경을 의미했습니다. 한 여왕의 보관소를 떠나 또 다른 여왕의 보관소에 들어가게 된 것뿐이었죠. 경매장의 열기나 극적인 도난 사건 대신 그저 건조한 품목 목록의 기록과 차가운 재고조사, 램프 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보석업계는 숨죽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듯했습니다. 새로운 여왕, 새로운 시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어머니보다 더 실용적이고 덜 감성적이니 어쩌면 마침내 이 잊혀진 보물을 세상에 드러낼지도 모른다고요? 그녀에게는 국빈 방문, 만찬, 기념 행사 등 셀 수 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보석 컬렉션을 소유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어머니의 길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그녀는 에메랄드 티아라를 착용한 채 대중 앞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장신구를 물려받으면서 수십 년 전 내려졌던 암묵적인 판결까지 함께 상속받은 듯이 말입니다. 그레빌 티아라는 다시금 왕실 금고의 정적과 벨벳 속으로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거의 80년에 걸쳐 이어진 이 이중의 망각, 침묵의 연속은 티아라의 그림자 속 삶에서 결정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장신구는 오히려 더욱 탐나고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죠. 보석사학자들에게는 성배와도 같은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침묵의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매년 치솟았으며 이는 더 이상 캐럿과 플래티넘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기다림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2일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숨죽이며 윈저성에서 열리는 왕실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보석 전문가들과 팬들은 내기를 걸었죠. 유진이 공주가 어머니인 사라 퍼거슨이 착용했던 유명한 요크 티아라를 쓸 것인가? 아니면 여왕의 방대한 소장품 중에서 좀 더 수수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빈티지 롤스로이스의 문이 열리고 신부가 성 조지 예배당 계단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세상에는 집단적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의 은은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초록빛 불꽃이었죠. 공주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던 것은 바로 그 보석의 유령, 신화 속의 그레빌 코코슈닉이었습니다. 76년간의 망각 끝에 전설이 실현된 것이었죠. 단 한순간에 티아라는 역사적 일화에서 벗어나 지구촌의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재해석이었죠. 마거리스 그레빌에게 코코슈닉이 무기이자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다면 유진이 공주에게는 개인적인 스타일과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싸거나 가장 지위가 높은 티아라여서가 아니라 가장 대담하고 자신의 붉은 머리카락과 녹색 눈에 완벽하게 어울렸기 때문에 이 티아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티아라의 강력하고 거의 공격적인 미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 선택에는 엄청난 힘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공주의 드레스는 척추 수술 흉터를 감추는 대신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 등 부분을 깊게 파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이처럼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티아라의 선택은 마지막 악센트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 얼굴을, 내 행복을. 티아라는 그녀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판을 가진 보물에 새롭고 밝으며 낭만적인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티아라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았고 이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가 몇 배나 증폭되었죠.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그레빌 티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유진이 공주의 웨딩 티아라 말입니다. 스캔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보물에서 21세기 가장 기억에 남고 진솔한 왕실 결혼식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몇 배로 보상받았습니다. 그 화려한 귀환은 모든 대담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19년 봄 윈저성 특별 전시회에서 잠시 동안 눈부시게 빛을 발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한 후 에메랄드 코코슈닉은 다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곳의 집은 박물관도 개인 소장품도 아닌 영국 군주의 성스러운 전당인 왕실 보물창고입니다. 접근 불가능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이 저장고에는 성 에드워드 왕관과 컬리넌 다이아몬드가 박힌 홀 옆에 왕실 소유의 수천 점에 달하는 다른 보석 걸작들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티아라의 위상이 최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단순히 엄청나게 비싼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영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물리적인 유물이죠. 모든 소유자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거릿 그레빌의 야망, 왕 대비의 신비로운 침묵, 엘리자베스 2세의 인내심,
그리고 유진이 공주의 낭만적인 승리,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티아라의 플래티넘 틀 안에 엮여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착용한다는 것은 이 모든 세계의 드라마를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이 티아라는 얼마일까요? 이 티아라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한 장에 가격표를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구성 요소별로 분해해보면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첫째, 물질적 가치입니다. 최고 품질의 거대한 에메랄드, 수많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플래티넘. 이것만으로도 이미 수백만 파운드입니다. 둘째, 전설적인 부쉐론 하우스의 작품이라는 점이 가격을 2배로 높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요 요소인 프로비넌스, 즉 소유 이력 앞에서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레빌 티아라는 로열 플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의 여왕 컬렉션에 속해 있었고 세계의 가장 화려한 왕실 결혼식 중 하나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티아라를 완전히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 티아라는 결코 경매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시작 가격은 수천만 파운드에 달했을 것이고 최종 가격은 예측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티아라의 진정한 가치는 캐럿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보석과 분리할 수 없는 전설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주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눈부신 걸작이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고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티아라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저주나 숨겨진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 기원, 즉 야망과 졸부의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귀족의 섬세한 후각에는 너무나 강렬했던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요란한 선언이었고 첫 소유주인 마거릿 그레빌이라는 인물의 너무나 강렬한 메아리였습니다. 왕대비와 그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2세는 완벽한 기질을 발휘하며 이해했습니다. 이 티아라를 착용하려면 그 창조자와 같은 대담함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침묵은 티아라에게 망각이 아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물건을 신화로, 역사학자들의 사냥감으로, 감정가들의 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진이 공주가 코코슈닉을 착용한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진정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그녀는 그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기쁨과 사랑으로 그것을 착용했고 그로써 과거의 모든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물창고에서 장신구를 빌린 것이 아니라 명성의 굴레에서 그것을 해방시켜 새롭고 밝고 낭만적인 의미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가 티아라의 이야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의 마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말없는 증인이자 빛뿐만 아니라 인간의 열정까지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것들은 소유자들의 드라마와 야망, 비밀과 승리를 흡수합니다. 그것들은 기억의 물리적인 구현체가 되며 플래티넘과 보석으로 쓰인 연대기가 되어 단순히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착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레빌의 에메랄드 코코슈닉은 단순한 티아라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분 상승에 대한 드라마이자 구시대와 신세계의 강렬한 대립을 그린 서사시이며 여성 인물의 굳건한 기질과 하나의 용감한 결정이 무생물인 물건의 운명까지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티아라의 역사는 한 걸작의 진정한 가치가 오직 캐럿이나 보석의 순도로만 가늠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 가치는 그것이 남긴 전설의 깊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석은 빛을 잃을 수 있고 금속은 세월의 흔적을 담을 수 있지만 그 속에 고스란히 응축된 이야기는 영원히 불멸합니다.